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요리사가 됐던 요리가 됐던 뭐 취업이 됐던 학교가 됐던 자격증이 됐던 이력서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부분이든 좋으니까 질문 주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제 질문 제가 받으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이거 이제 준비하셨으니까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오픈 키친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리얼한 주방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제가 쭉 볼까요? 되게 직원들과 그런 서비스하면서 하는 대화를 다 그냥 손님들한테 들려드려요. 되게 소곤소곤 조용한 주방이 아니라 막 오더를 크게 부르고 자, 몇 분 남았다. 자, 가자. 뭐 준비해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소리를 많이 질러서 지금 목이 쉬기 직전이었는데 강의하고 가면 목이 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게 너무 저는 좀 뜻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시 뭐 좀 넘더라도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질문 이따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테니까요. 네. 네, 그 사전 질문을 좀 하고 네,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은 손들어서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를 선별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해외 유학 또는 인턴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또 만약 나간다면 어느 나라의 어떠한 식당에서 경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본인이 여기서 질문해서 제가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하세요? 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이 질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본인한테 대입시킬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찾도록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일식을 할지 이태리 요리를 할지 프랑스 요리를 할지 정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일본 요리를 하고 싶은데 이태리에 가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거기도 좋은 이태리, 그러니까 재패니즈 레스토랑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무슨 요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각각의 퀴즈니 요리가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일식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양식은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통상적으로는 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큼 쉽진 않아요. 그래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시간을 끌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냐면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요. 취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가 돼서 교수님들이 야, 너 취업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래? 너 무슨 요리 할 거야? 라고 하면 아직도 고민인데 일단 뭐 좀 더 경험해보고요. 그러다가 20대 후반까지 가요. 근데 그 20대 후반까지 본인이 해온 결과를 보면 결정을 안 하니까 막 이상한 막 여기저기 또 도는 거예요. 딱 명확하게 나는 이 요리, 일식 셰프, 뭐 프렌치 셰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기준이 먼저 섰다고 쳐요. 기준은 빨리 정할수록 좋아요. 저는 뭐 우연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약간 양식, 또 프랑스 요리 쪽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때부터 나는 프랑스 요리 쪽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만 한 가지를 파고들지 못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요. 확실히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한 길만 죽어라 파야 돼요. 외길만. 그래야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를 빨리 정하시고 그 요리에 해당되는 국가를 가세요. 그리고 그 국가를 보고 있으면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레스토랑들에 수많은 셰프가 또 있죠. 그 셰프들이 요리가 또 다 달라요. 그렇죠? 먹어보진 못하겠지만 설명을 보고 요리 사진을 보고 보면서 나는 이런 요리를 배우고 싶어 라는 기준을 잡으세요. 나는 일본 도쿄에 뭐 레페르상스라는 미슐랭 2스타의 남아의 셰프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요런 기준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잡아가다 보면 계획이 생겨요. 나는 2년 뒤에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기본기를 다지고 2년 뒤에 도쿄로 가서 레페르상스라는 미슐랭 2스타 셰프 레스토랑에 가서 남아의 셰프한테 요리를 배워야지. 꼭 거기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런 흡사한 요리를 하는 다른 뭐 어디 원스타 레스토랑 취업을 해야지. 기준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씩 빨리 결정을 해서
나만의 길을 찾아야 돼요. 네. 그게 일단 중요하고, 해외를 나가는 거는 무조건 저는 200% 300% 대찬성이고, 나가는 게 무조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단 요리는 한식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는 게 좋아요. 요리는 한국은 이제 한식을 배우고, 대신 요리는 한국에서 한식을 배우지만 경험은 한번 해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한식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음식을 보여줬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런 한식을 잘 어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증이 없이도 요리는 경력으로 스펙이 되는 것 같은데 오너 셰프로서 생각하시기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또한 대학을 굳이 필요한가요? 네,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요. 자격증. 자, 저도 자격증이 7개 있어요. 자격증이.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땄어요.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일단, 당연하죠. 남들은, 여기 이 친구는 자격증 6개인데 저는 하나도 없는 거,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스펙이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자격증을 어떻게 받으면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막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중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일식당에 가서 일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현장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격증으로 다양한 요리의 방향성만이라도 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식 해보니까 일식은 이렇게 뭐 육수를 끓이고 이런 식의 조리법을, 칼질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기본적이잖아요, 자격증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자격증을 저는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어야지 개념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현장 경험이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격증을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가 꼭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런 속에서 나는 일식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빨리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보시길 바라지, 야 이거 빨리 속독으로 야 여기 뭐 25만원 주면 한 달 따게 해준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되게 이게 말조심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되게 대학을 뭐 가지 마라 가라 막 되게 중요한데, 보는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요리를, 실기교육을, 조리고등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 사설 요리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실기교육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가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전문대죠. 전문대가 교육부에서 이 전문대의 이런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할 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평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격증을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많이 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교육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더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학생들한테 자격증반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하고, 그리고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리를 하다가 온 친구들은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보는 시선을 테크닉과 실기가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이제 학교 뭐 현장을 가요. 근데 결국 길게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히 지지고 볶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 식재료 보관을 선배가 될지언정 무식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배웠어 라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업계에.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업계를 이제 좀 비하하는 거지만 무식한 요리사가 되게 많아요. 왜냐? 제대로 된 이론 교육을 안 받고 단순히 현장에서 칼질하고 팬만 돌리면서 요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대로 된 이론 교육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책을 사서. 근데 어려울 거예요. 왜냐?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다들 척척박사 똑똑한 요리사들이겠죠.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무슨 막 식품 원리, 막 조리 원리, 식품 영양학, 막 되게 뭐 원가 이론 이런 책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해보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막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하고 여자친구 만나기 바빠 죽겠는데 집에 와가지고 조리 원리, 막 원가 이론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또 무식한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근데 대학교는 이런 이론 수업들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졸업한, 그러니까 졸업이 아니라 이제 교육이 가능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등록금은 내지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책을 가지고 입력을 시켜주시잖아요. 교수님. 전문 그런 이제 이론들을. 그때 말고 현장에 들어가면 배울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영어 공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일하면서 영어 공부해야지. 안 될걸요? 일하면서 영어 공부해야지라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98명은 실패할 거예요.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기 힘들어요. 영어만 죽어라 해도 힘든데 일하면서 피곤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언제 영어 공부를 해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럼 언제 짬을 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기간을 만들어서라도 플랜을 짜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론 공부는 대학교 때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배우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대학교를 단순히 자격증 수업 가르치는데 똑같은 거 또 하는데 가야 돼요 라는 질문보다는 대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 조리과학고, 뭐 조리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중에 조리고등학교에서 이런 대학교의 전문적인 이론 교육을 제대로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자격증 수업, 실기 수업, 대회반, 약간 학생들이 원해하는 수업을 많이 들려주죠. 직업학교. 직업학교가 많이 생겼고 학생들이 좋아해요. 왜냐?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커리큘럼에 넣거든요. 그게 뭐냐? 실기 수업이죠. 맨날 실기를 해요. 이론 수업이 많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론 수업 하려고 내가 여기 비싼 돈내고 직업학교에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수업 막 유명 스타셰프 깔아놓고 막 광고를 해요. 학생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렇게 졸업해봤자 결국 머리 든 건 없어요. 단순히 테크닉은 늘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학을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자신의 그 요리의 그런 인생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학교로 보는 게 맞지 단순히 자격증 뭐 칼질 조금 뭐 고급 막 소스 레시피 더 중요한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업계 특성상 열정페이가 심하다고 선배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업계가 열정페이가 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셰프가 되기 전 상상했던 모습과 되고 나서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열정페이 엄청나죠. 네. 근데 웃긴 거는 정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열정페이 때문이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조심스럽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런 노동 관련된 거니까.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조금 디테일한 자료를 조금 전달드리자면 캐주얼한 레스토랑들 있잖아요. 뭐 피자, 파스타 파는 이런 가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적인 얘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순이익률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더 잘 되는 더 벌고 안 되는 안 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파인 다이닝은 순이익률이 낮아요. 한 8% 정도 돼요. 평균이. 자, 그러면은 오너가 똑같은 돈을 들이고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1억 매출에 2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매출에 800만 원을 가져가는 이 파인다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명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직원들 일부 똑같이 적용돼요. 일은 캐주얼한 데보다 더 많이 하면서 월급은 더 적어요. 파인다이닝이라고 돈을 더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적게 줘요. 대신에 그들이 얻는 건 뭐냐? 좋은 요리,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열정페이가 맞아요. 왜냐하면 근무를 많이 하고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전 세계가 똑같은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예를 들면 제가 남아공에 더 테스트키친이라는 세계적인 레스토랑에 근무를 했는데 한국 물가의 80% 정도가 돼요.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경력 한 6, 7년 차 때 들어가서 30만 원을 받았어요. 한국 물가로 치면 한 4, 50만 원 정도 돼요. 야, 너 우리 세계적인 레스토랑인데 실은 말어. 근데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돈 다 필요 없고 뭐 생활비만 주든지 뭐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일만 시켜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월급을 주는지 마는지 신경 안 쓰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직원이 됐고 하나 더 레시피를 배울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저는 감사했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짧은 기간 죽을 만큼 일을 해서 뭐 5년 정도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액 연봉에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의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총괄 셰프라는 직급을 받았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맞지도 않아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열정페이로 이 자리에 왔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그렇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죠. 근데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닌, 뭣도 아닌데, 근데 일을 더 시키면서 오버타임을 안 주고, 그런 이제 악취를 그런 노동력 착취를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좀 머리 아프지만, 근데 점차 지금 계속 법적으로도 지금 이제 뭐 정권도 바뀌고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스타지는 무급 인턴, 돈을 받지 않아요. 근데 저희 레스토랑에 스타지가 있거든요. 모든 파인다이닝 스타지가 다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9명 중에 2명이 스타지예요. 돈을 안 받고 일을 하겠다. 근데 설거지만 해도 좋다. 옆에서 쳐다만 봐도 좋으니까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이력서가 엄청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나중에 나갔을 때 짧은 기간에 자신의 스펙을 확 올리는, 그러니까 경험을 확 올리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유명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이러니한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계획도 여러분들이 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지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어설프게 이상한 착취를 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많고 그런 데는 솔직히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10%가 되기까지 상상이 들었을까. 요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서두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과 좀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패스할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주방 현실을 경험하고 슬럼프가 왔습니다. 셰프님의 슬럼프 극복 방법과 요리만을 보고 달릴 수 있었던 셰프님의 팁을 알려주세요. 이 슬럼프 극복 방법, 제가 받는 질문,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만의 방법을 이제 물어봤으니까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슬럼프가 와요. 저도 와요. 많이 왔었어요. 큰 슬럼프로 치면 한 3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거든요. 느낌이 와요. 아, 왜 이러지? 자, 근데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저만의 방법. 뭐 어떤 사람은 뭐 휴식을 취한다, 뭐 되게 여행을 떠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좀 방법이 달라요. 슬럼프를 슬럼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인데 슬럼프가 분명히 와요.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겪어보면. 근데 슬럼프가 올 때 의식을 하면 할수록 말리거든요. 슬럼프라는 게 그 무서움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의식을 하면 할수록 말려들어요. 아, 슬럼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고 더 슬럼프에 말려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슬럼프가 초기에 느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초기부터 슬럼프라는 단어를 뇌에서 지워버리고 슬럼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슬럼프가 아니야, 슬럼프가 아니야, 이것조차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상대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방법이 가장 슬럼프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고 달릴 수 있었던 팁. 요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칠 수 있는데, 뭐 저는 절실함. 이거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요리를 안 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행히도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요리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살려고 뭔가 다른 거는 분명히 할 거예요. 물론 뭔가를 하고 뭐 죽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있을 텐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걸어온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다음 질문입니다. 셰프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식재료 탐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식재료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것도 뭐 사실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정답은 없다. 뭐 모든 얘기를 할 때 정답은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뭐 사람들마다, 셰프들마다 방법은 다 다른데, 뭐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뭐 농장주랑 현지의 그런 환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셰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모든 재료가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다양한 식재료들을 뭐 산지에서 주문을 해서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사실상 가장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많이 이제 하는 거는 다른 레스토랑들을 많이 다녀요. 네. 그러면은, 왜냐면 다들 경쟁이잖아요. 서로 신기한 식재료, 좋은 식재료, 남들 안 쓰는 식재료를 쓰려고 하거든요. 희소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레스토랑을 많이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면은 이런 재료가 한국에 있었어? 이런 재료를 이제 뭐 이런 퀄리티로 받아 쓰고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철이 벌써 이런 재료가 나는 시즌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되게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해외에 또 나가죠. 해외에 나가서 먹으면서 이 나라는 이런 식 재료가 있네. 이걸 한국에 이제 가져갈 수는 없을까? 이걸 한국에서 키워주실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모르는 식재료가 있으면 무조건 시키죠. 저는 이제 모르는 식재료라든지 관심 있는 식재료를 받으면은 일단 그 식재료를 가지고 단순히 쓸 수 있는 모든 조리법을 다 써봐요.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볶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찌거나 뭐 수비드를 하거나 뭐 오븐에 로스트를 하거나 뭐 이제 건조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맛과 질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식재료가 이렇게 요리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오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여기다가 넣어보고 저기다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6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단가를 맞추다 보면 좋은 재료가 아닌 줄 알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셰프님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이 이제 하신 질문 같은데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것도 답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제가 이제 예상컨대 단가를 맞추다라는 얘기 자체가 10,000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코스트를 뭐 이탈리안이니까 뭐 한 25%로 맞추자. 셰프가 오더가 떨어지고 뭐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2,500원에 이제 원가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좋은 요리를 이제 뭐 사장님이나 뭐 고객들은 원하니까 2,500원으로 좋은 요리를 하려니까 좋은 식재료를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싸구려 식재료도 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좋은 식재료를 못 쓰니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저는 무조건 좋은 식재료만 써요. 일단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요. 파인다이닝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무조건 좋은 식재료만 시켜요. 최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대신 또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막 비싸게 부르고 이게 비싸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라고 막 던지면은 이게 뭐 가성비 뭐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싼 거를 좋은 거를 사서 비싸게 받되 이게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손님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셰프의 테크닉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능력치로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요리로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볶아서 주고 비싼 식재료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요. 누가 먹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봤을 때 이제 뭐 셰프들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제일 좋은 거 쓰고 그리고 그걸로 정말 좋은 요리로 끌어올려서 비싸게 받죠. 그게 파인다이닝이에요. 저희 레스토랑 디너 1인분이 125,000원이거든요. 한 사람이 125,000원을 내요. 네. 125,000원을 내는데 두 분이서 오시잖아요. 250,000원이에요. 근데 메인 코스, 원 코스인데 메인 코스는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리가 기본 메인인데 양고기는 15,000원을 더 받고 소고기는 25,000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 이 소고기를 먹고 싶어. 그럼 한 사람이 150,000원을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양고기 먹고 한 사람은 소고기 먹고 한 사람은 150,000원, 한 사람은 140,000원. 둘이서 이제 음식만 먹고 290,000원이죠. 커플이 와가지고 분위기 낸다고. 290,000원인데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본 정수 물도 있지만 보통 막 20, 30만원씩 음식 먹으면서 뭐 이것저것 뭐 브랜드 물을 시키신단 말이고 뭐 몇만 원 추가되고 밤에 와가지고 좀 분위기도 낼 겸 와인 몇 잔 시키거나 바틀 하나 시키잖아. 40만원 넘어가요. 그쵸? 근데 그 꼭 중요한 거는 40만원을 냈다 쳐요. 이 고객이 나가시면서 속으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뭐 남편이 됐던 여자친구가 됐던 뭐야 완전 오늘 덤탱이 쓴 것 같아. 이게 무슨 40만원이야 라고 하면 실패한 거고 야 이 음식을 우리가 지금 40만원 내고 나온 거야? 야 라고 하면 성공한 거죠. 그거는 이제 셰프의 능력이죠.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갈게요. 네. 네, 셰프님의 목표와 철학이 궁금합니다. 또한 셰프님도 롤 모델이 있으셨나요? 라고 싶은데 이런 제게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뭐 월드 베스트 막 세계 뭐 그런 순위권대 레스토랑에서 이제 중책을 맡고 막 그런 중심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철학적인 부분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와닿고, 요즘은 세계적인 셰프들 요리책 내면 뭐 3분의 1이 철학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철학적인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리는 이래야 되고 막 내 철학은 막 이렇고 막. 근데 심플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내 음식을 맛있게 고객들이 드시고, 그리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손님들을 받고 제 음식을 전달을 해서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손님들이 만족해 하시고 나가시면서 와, 셰프님 오늘 너무 맛있었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 말 한마디, 그게 여러분들은 아직은 셰프가 안 돼서 이제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 약간 그 소름 돋는 약간 그 기분 있잖아요. 딱 들으면 소름이 확 돋아요. 하루 종일 17시간 뭐 일을 해도, 지금은 뭐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피로가 싹 가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결국 요리사 내지는 셰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리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좋은, 이제 맛있었다고 따뜻한 한마디 듣는 거. 네. 이게 미슐랭을 받고 월드베스트 순위에 오르고 이런 거보다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수치적인 거나 미슐랭이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쪽으로 너무 치우쳐가는 셰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오히려 저는 이제 한때 그런 데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또 좀 마음이 호감해졌어요. 그냥 미슐랭을 받건 월드베스트 뭘 받던 그냥 내 음식 좋아해 주시고 손님들 많이 와주시고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는 그런 공간에 셰프로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행복하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롤모델은 이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셰프가 점점 성장을 하면요, 점점 비즈니스 셰프로 변해가요. 네, 이거는 약간 그 일반적인 그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은 위치에서의 그런 셰프 모습과 이제 떠오르면서 비즈니스화 돼가는 셰프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조금 이제 그런 뭐 괴리감이 해야 되나? 좀 아쉬움 같은 거. 근데 나는 저렇게 안 변한다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 질문은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던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요리를 잘하려면 어떠한 노력과 신청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필요한가요? 심플해요. 아까 8번이랑 비슷해요. 되게 심플해요. 그냥 관심이 많으면 돼요. 뭐 무슨 되게 뭐 복잡한 거 말고 본인이 관심이 많으면 일어나서, 야 우리 어디 레스토랑 셰프 오픈했는데 밥 먹으러 가자. 야 무슨 책 나왔대. 야 이거 사서 같이 비싸니까 너 사면 나 좀 보여줘. 같이 쉐어해서 보자. 야 어디 무슨 뭐 식재료 뭐 어디가 막 되게 유명하다는데 우리 철인데 한번 뭐 기차 타고 여행이나 하러 가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갈까?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같은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길 좋아하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거기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차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 분야에. 딱히 저는 복잡하게 무슨 뭐 어떻게 해라라기보다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길 바래요. 네. 그게 어떻게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 질문처럼 뭔가 딱 습관적인 어떤 좀 명확한 뭘 원하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3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셰프 밑에서 좋은 요리를 배우는 거. 2번째는 요리책을 많이 읽는 거. 3번째는 많이 먹으러 다니는 거. 자, 이 3가지만 잘해도 훌륭한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 3가지는 기술적인 지식적인 부분만 얘기했을 때, 좋은 데서 일하기, 좋은 요리 배우면서 좋은 요리를 현장에서 배우고 책으로 많이 습득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모 셰프 밑에서 일하면서 그 셰프의 요리를 배우지만 책은 사면은 각각의 셰프들의 요리가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 있는 요리들을 책으로 배울 수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그걸 만들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론적이나 그런 약간 영감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봐서 그렇지. 3번째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박하고 많이 만들어봐도 많이 먹어봐야지, 혀의 감각이 자꾸 길러봐야지 좋은 요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잘 하시면 인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훌륭한 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첫 직장을 신중히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식당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데 저 같은 신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 아까 근데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랑 좀 겹치는데, 네. 경력직만 찾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입도 많이 뽑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조직에는 이제 위아래가 있잖아요. 중간에 있으면 밑에도 있고, 밑에가 있으면 저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느 수준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눈이 높아서 이제 그런 데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충분히 신입을 뽑는 곳들도 많고요. 단계별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장점도 많기 때문에 너무 한 방에 점프해서 올라가려는 욕심을 안 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빼떡이라는 이제 세계 미슐랭 3스타, 그 당시 2009년도 당시에 세계 2위였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3스타 세계 2위에 취업이 된 이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한 3년을 일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미슐랭 3스타 세계 2위 레스토랑에서 3년을 일해가지고 높은 직책까지 간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어디를 못 가게 된 거죠. 본인은 여기가 첫 직장인데 너무 하이 레벨로 너무 한 방에 점프하다 보니까 여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레스토랑의 이 셰프의 이 요리밖에 모르는데 자신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점프가 된 거예요. 어디 이력서를 내면 우와 거기서 그 직책으로 하고 받으면 무조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쪽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원스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원스타로 갔어요. 일부러. 원스타에 가면 이제 3스타에 가면 여러분들이 3스타에 갔을 때랑 원스타에 갔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원스타에 갔을 때 펜을 만져볼 수도 있지만 3스타에 가면 풀만 뜯어야 돼요. 뭔 차이인지 알겠죠? 동네 레스토랑에서는 면을 볶을 수 있지만 뭐 세계적인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레스토랑에 가면은 뒤에서 풀만 뜯어야 돼요. 설거지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게 답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뭘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냥 타이틀만 보는 거는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타지를 해외에 어떤 분들은 3스타를 일부러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봤자 내가 거기서 뒤에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풀만 뜯을 거 뻔하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풀 뜯는 거라는 거는 이제 허브 정리 뭐 이런 건데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기서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고 막 가서 플레이팅도 하고 막 고기도 좀 배워보고 막 생선도 좀 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가서 구석탱이에서 계속 하루 종일 풀만 뜯으면은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원스타를 가면은 생선 한번 구워볼래? 할 수 있거든요. 원스타에서 생선 굽는 게 좋아요? 3스타에서 풀 뜯는 게 좋아요? 물론 꼭 이렇지만은 않지만 조금 더 낮은 데 가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네. 핫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핫 섹션에.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은 노상 찰색 과도망대에서 풀만 뜯어야 돼요. 뒤치다거리만 하고. 그러고는 1년 일하고 나와가지고 3스타 월드베스트에서 1년 일하고 풀만 뜯다 나와가지고 남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1년 일하고 왔어. 우와. 근데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풀 진짜 잘 뜯어. 이거거든요. 근데 원스타에서 1년 일했지만 옆에 친구 3스타에서 풀 뜯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옆에서 시키는데 저 생선 구울 수 있는데요? 생선 막 굽는 거야. 뭐야? 야 너 3스타 일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타이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네, 그거를 대답으로 해드릴게요. 네, 그럼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리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조리를 배운 지 4년이 되어가고 조리가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조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꼭 조리 쪽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제기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요리를 타고난 사람은 있어요. 네, 분명히 주변에도 같이 요리를 하는 친구들 보면 얘는 똑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경력이 특별히 있지도 않는데 비슷한 조건인데 얘는 좀 잘하네? 확실히 저도 수많은 이제 막 정말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정말 프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많이 해봤는데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경력이 2년 차인데 7년 차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극소수예요. 네. 저는 대부분은 후천적이라고 생각해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이에요. 그렇게 정말 타고난 사람은
진짜 한 1, 200명에 한 명 정도 있긴 해요. 그 정도. 그냥 한 200명에 한 명? 진짜 타고난 애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데서 어떻게 일을 해봤고, 어떤 경험을 해봤고, 어떻게 힘들게 일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약간 그런 경험을 이제 통해서 실력이 상승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자신감을 잃었어요. 일단. 근데 자신감을 잃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면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인터뷰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절대 저는 타고난 요리사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리적인 자질로 봤을 때 저는 진짜 평범해요. 근데 남들보다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일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빨리 성장했고 그래서 이 나이에 이 위치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천적인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세상에 공평한 거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경험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 친구가 자신감부터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났다. 이것만으로도 계속 자신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지 말고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친구 6시간, 8시간 일하면 나 10시간 일하고 저 친구 10시간 일하면 나 12시간 일하고 이 친구 뭐 예를 들어서 7시간 자면 나 5시간 자고 책 한 권 보면 나 2권 읽고 그래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열심히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뭔 기준으로 그게 열심히라는 거죠?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요 질문은 네, 끝났네요. 네, 사전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셰프님께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받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손을 들고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뒤에 후드티. 네. 저 지금 요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동남아 뭐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해봤는데 프렌치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일단은 프랑스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에 취업을 해야겠죠. 네. 네. 많이 알아봤는데 한 10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네. 뭔가 다 너무 소규모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안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안 뽑혔다. 네, 지원 몇 군데 했는데 네. 일단 사람도 없기도 하고 네. 좀 큰 데 가서 좀 많은 거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핑계다.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이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스토랑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정말 FM으로 제대로 하는 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10몇 군데라고 얘기하시는 게. 근데 그런 데는 뭐 사실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사람이 자리가 있어야지 뽑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력서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저한테 체험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100장, 200장 들어와봤자 기회가 없어요. 저는 뽑을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뽑을 자리가 있을 때 뭐 100장, 200장 들어오면 그 중에서 좋은 직원을 뽑겠죠. 근데 그건 타이밍이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이력서를 보냈는데 마침 오늘 누가 나가서 채용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이력서 보냈는데 어제 나갔는데 누가 어제 뽑혔을 수도 있고 이건 운이거든요. 약간 운도 좌우지우도 되지만 어쨌든 레스토랑이 많지는 않고 벽은 좁고 그리고 경력이 다르니까 좀 깊이 할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한식을 하는 레스토랑인데 이탈리안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친구를 경력직으로 뽑기는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식 경력이 필요한데 이탈리안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력직으로 뽑진 않지만 대신에 이제 막내나 아래급으로 직급을 낮추죠. 왜냐하면 그 경력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를 생각하니까 조금 본인을 좀 더 낮추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 이 정도 경력이고 이 정도 직급에 이 정도 월급을 원한다라고 만약에 접근을 하면은 잘 안 뽑힐 거예요.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케이스에 시작에서 이제 스타트를 못 끊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배우면서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막내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경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27살인데 거기 막내가 23살이에요. 근데 저 솔직히 이쪽 요리 파인다이닝 뭐 프렌치 배워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경력도 그렇고 뭐 가서 거기도 이제 서열이 있는 거고 이제 또 자리도 없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막내로 들어갈 테니까 그래도 열심히 배워볼 테니까 기회라도 좀 주십시오 해서 막내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실력 발휘하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있는데 그 다른 경력들을 이쪽 업계에서 예를 들면 캐주얼한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안을 하던 분이 파인다이닝에 프렌치를 하는 데서 그 경력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여는 거를 본인을 좀 많이 낮추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경력은 다 안 적고 있어요. 네. 나이 관계가 있어요. 네. 나이가 죄송한데 몇 살? 26. 26이요. 뭐 그러면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 좀 기피하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뭐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분도 질문 받을게요. 네, 앞에 안경수. 네, 가운데. 네. 그 외국에 스타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스타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 뭐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해결을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집이 부유하지 않고 일단 이제 해외 첫 진출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해결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상황이 저는 또 저만의 상황이 있는 거니까 저는 군 시절 이라크 파병을 갔었어요. 이라크 파병을 가서 정확하게 1,250만 원을 모았어요. 1,250만 원으로 한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한 500만 원 이제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영어 공부한다고. 생활비 겸 영어 공부하면서 한 500만 원 쓰고 그리고 나머지 7,800으로 미국 조리 인턴십을 갔어요. 조리 인턴십을 가면 한 200만 원 줬어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인데 생활비 정말 안 쓰고 아끼면 한 100만 원이면 됐거든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모았어요. 총 1년 동안 1,200만 원을 다시 모았어요. 미국에서. 자,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그 비행기표 빼고 한 1,000만 원 가지고 영국을 갔죠. 현금 이제 통장에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으로 영국을 가서 총 9개월 동안 스타디를 했어요. 네, 방값이 한 100만 원씩 해요. 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만 하고 집에 있고 책 읽고 일만 하고 집에 있고 책 읽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9개월 동안 스타디를 하고 이제 돈을 다 탕진을 했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 티켓 하나 살 돈 남겨놓고 돈 다 썼어요. 스타디하면서. 그리고는 호주로 갔어요. 그 비행기 티켓으로. 근데 그때는 좀 모험이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갔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취업도 안 되고 하면 더 이상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라는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냈어요. 비행기 티켓 한 장 들고. 그리고는 여기 취업 안 되면 나는 끝장이다. 진짜 끝장이었어요. 돈도 없고 뭐. 그 생각 가지고 갔어요. 그쪽에서 트라이얼을 시켜줄게. 하루 기회를 줄 테니까 그 하루 평가하고 채용을 할지 말지. 채용을 하면 어떤 직급을 줄지 결정하겠다. 일단 하루 와봐. 그 이메일 하나 받고 비행기 티켓 마지막 돈 다 올인해가지고 호주로 갔어요. 자, 호주에 가서 그 하루가 왔죠. 하루 동안 정말 이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 어렸고 27 막 이랬거든요.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고 경력도 많지도 않았었어요. 뭐 물론 백덕이라든지 미슐랭에서 막 스타디하면서 보는 눈은 커졌는데 뭐 경험이 많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하루 동안 제대로 인정받자. 한 달 동안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루만 제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제 가장 먼저 출근을 했고 대기하고 첫 출근하는 직원 따라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자, 처음 온 직원한테 고기를 구우라고 하겠어요. 트라이얼 온 친구한테. 아니면은 뭐 막 되게 복잡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당근 한 박스 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늘 좀 뭐 까. 이거 좀 치워놔. 이 박스 정리 좀 해놔. 이거 개수 좀 세놔. 심플한 거 시켜요. 심플한 거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냥 머릿속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당근 한 박스 까라 그러면은 빠르게 제대로 까서 그냥 줘요. 심플한 거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다 깠어? 되게 잘 깠네? 그냥 심플해요. 저희들한테 트라이얼 직원들한테 그런 걸 원해요. 빠르고 정확하고. 청소 시간 되면 완전 슈퍼맨이 되는 거죠.
막 날아다니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닦고 막 다시 다 정리정돈 다 하고 뛰어가가지고 막 후드 닦다가 밑에 막 그릴 청소하고 막 저쪽에 가가지고 막 행주 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얘 무슨 여기 뭐 한 1년 일했던 애 같이. 근데 청소잖아요. 여러분들 청소할 줄은 다 알잖아요. 네. 그냥 더 열심히 하냐, 조금 게으름 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냐, 이 차이지. 근데 하루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했죠. 단 1초도 쉬지 말자, 단 1초도 멈춰있지 말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채용됐고 중간 직책으로 채용됐어요. 데미 셰프라는. 네. 그리고 직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호주는 월급을 많이 줘요. 캐주얼한 레스토랑은 한 400만 원씩 줘요, 직원들한테. 이게 어린 친구들도. 파인다이닝은 한 250 정도. 제 월급은 중간 직책으로 한 250 받았거든요. 근데 생활비도 비싸. 한 100만 원씩 모았죠. 그렇게 또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돈 모아서 남아공을 갔어요. 네, 그 돈으로. 남아공에서 5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거기서는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한국을 스카웃되어서 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운도 따라줬고 이라크를 갔다 왔던 게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뭐 운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돈 없고 옆에 돈 많은 친구들 유학 보내주고 부모